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스라엘의 군사적 상황. 2. K2는 최고의 창입니다. 3. 한국의 특수한 군사 전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극단적일 정도로 방어에 치중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차일까요? 확실한 건 메르카바에도 단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체계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 다양한 성능에서 팔각형을 그릴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극단적으로 방어력에 치중한 메르카바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카바의 설계 사상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이 베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카바의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입니다. 이는 무기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에는 근한 자동장 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가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반면 메르카바는 탄약수까지 4명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메르카바 MK3부터는 반자동 장전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종이 자동으로 골라졌지만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탄약수가 탄의 종류까지 직접 골라 장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전차의 자동장전장치가 필수라는 말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응원 에이브람스도 여전히 수동장전장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장전장치의 유무는 전투 지속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에이브람스의 경우 숙련된 병사를 기준으로 7초 일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당 8, 9발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차 교범 기준이고 숙련도에 따라 장전 속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탄약수의 전투 피로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의 경우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면서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장전이 가능하며 기계인 만큼 지칠 일도 없습니다. 또 중량도 문제인데요. 메르카바 MK4는 전장 9m, 전폭 3.7m, 전고 2.6m로 K2와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K2의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한 데 비해 메르카바 MK4의 중량은 무려 6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의 챌린저1을 제외하면 주력전차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카바 MK4에 이르러서야 K2와 마찬가지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 시속 67km가 가능해졌습니다. K2가 시속 70km는 너끈히 돌파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인데요. 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차체 전면에 배치하면서 조종수의 위치가 굉장히 후방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메르카바 MK4는 조종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메르카바에 특이할 정도로 심한 방어력 집착과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까지 탑재한 무장은 시가전이 잦은 이스라엘군의 전장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동력이나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괜찮았던 건데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전장 환경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방산시장에서 12위권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이지만 메르카바 수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만 목적을 맞춘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승무원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보다 의적 자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넓이는 고작 22,14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전라도와 거의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또 2021년 기준 인구수는 936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면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 966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자원 빈국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두 국가 모두 작은 나라로서 자원은 부족하나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력 성장으로 이러한 제한을 능가할 만큼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교리상 가장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의 대국들과 육지로 연결된 채 몇십 배의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려면 당연하게까지 한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은 2000여 년 전부터 바빌론, 이집트, 마케도니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겪었고 그 후로는 아랍과 오토만,
그리고 영국에 속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좋기 50배에 달하는 적대국 인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국가안보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는 대응의 자유와 최대의 군사력 확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보복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함과 동시에 확증 타결력이 동원된 타격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추적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 일본까지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10강으로부터 억압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가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억제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공격 역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진 못하더라도 적성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그에 마땅한 힘을 보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절대적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명중시 사상과 억제력 보유를 위한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여전히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 이란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는 선전포고 없는 비공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 전쟁은 이란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중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실제적 무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 등의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순도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며 시리아와 레바논에 포진한 친이란 세력들을 활용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는 벼랑 끝 전술을 자행하며 감정적으로 치닫는 한 중동 지역 곳곳에서 축적된 이 분쟁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전면전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표현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때부터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처럼 무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강력한 대응태세만이 전쟁을 억제해왔는데요. 폭풍전야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준비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K-94주포는 마개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괴란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보니 주변국들의 지나친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포로 유명한 독일과 영국의 쇄방이 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한명연방 소속 약 50여 개국은 방산시장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사사건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를 들먹이며 수출 사업의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얼마 전 명면방 소속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의 K9를 긴급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16, 18문 정도의 K9 자주포 긴급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나토 소속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같은 나토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도 병력과 각종 군사 장비를 파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국을 보호할 전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수한 자주포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요. 만약 K9가 캐나다에 수출된다면 한국 무기가 처음으로 미주세력, 즉 명면방 국가에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에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캐나다 수출은 명백한 오보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긴급 요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역시 K9이지라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삼진성 때문인데요. 캐나다는 명면방 국제기구, 나토, 파이브 아이즈 등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수의 동맹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캐나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의 K9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K9의 위상은 범접불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자주포만 봐도 한번 교체하면 최소 수십 년은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유지보수 또한 쉬워야 합니다. 즉 성능은 기본이고 신뢰도, 유지보수, 운용 난이도, 빠른 납품 기한까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야 비로소 무수한 무기체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현대 사회에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우방민 국가들의 경우 특히 심하게 작용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이 결코 적은 금액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나라들은 모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 모두 포함된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싼 맛에 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K9 자주포를 무시해 모던 명면방 국가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캐나다의 K9 수입은 세계 자주포 방산 시장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K9 도입 소식이 들리자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스페이스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우방국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K9 도입은 언론이 설레발을 친 해프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군의 묘청에 따른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에도 캐나다 무기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9를 수출한다면 간신히 잠잠해진 무해 지원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군에서 일단 세계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캐나다의 K9 도입을 은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의 K9 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캐나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K9를 도입하지 않으면 곡사포 하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경인데요. 사실 성능과 가격으로 따져왔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K9를 대체할 만한 자주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K9는
현대 무기체계에서 실전 경험을 한 명반대는 자주포입니다. 즉, 성능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55mm 자주포 36문을 앞세워 인도의 카슈미르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인도는 그해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문으로 중국제 36문의 SH-2를 막아 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대리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K9 자주포가 3.6길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SH-1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아무리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9와 인도군이 승리한 건데요. 심지어 K9의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반면 중국의 SH-1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른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K9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군이 초기 도입했던 100대에 더해 200대 추가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패한 중국의 수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를 인도의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에 이어 자칫 실전에서도 패배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인도의 추가 배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끼친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K9 도입을 앞세우던 명국조차 결국 국방개선 사업 MFP 프로그램에서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K9A2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K9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K9는 거의 세대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개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와 막대한 대량 생산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개발이 예정된 K9A2는 기존 K9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거리부터 발사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무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전장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K9A2는 사격 방향을 향해 포를 정렬시키는 방열은 물론 충격이 강한 둔감형 장약의 개발로 기존에는 사람이 넣어줘야 했던 장약까지 K9A2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용 인력이 줄어들어 겨우 2명만 있으면 자주포의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K9의 3세대 개량 형민 K9A3에 대한 유력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뒤를 바싹 뒤쫓아오던 여러 나라들이 이를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K9A3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들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무기처럼 하이엔드급 최상위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재래식 중형 무기 개발에 신경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K9A3는 이런 노력이 쌓여 만든 자주포의 정점입니다. 이는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 무인화 기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의 무인화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의 대상 장비로 하나 디펜스의 아리온 스맷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이 보유한 무수한 기술을 평가하고 차기 미군의 무기 개발 사업에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이 선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말 뜻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인화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은 미8군 작전부 사령관 등 미군의 중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제 시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K9A3는 아리온 스맷보다 훨씬 뛰어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선 K9A3는 주행에만 조종사가 개입하고 C4I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한 완전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민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이 한 개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사격은 물론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수십 년의 포병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주포 생산 체계가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단 이미 검증된 K9를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K9A2 도입 검토, 캐나다 K9 긴급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 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가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나라가 사용 중인 K9이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한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와 KDDX용 통합 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C25B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만 4천 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 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 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화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강도 하이 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네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O1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상손을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 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 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0이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주대왕급은 호각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코데그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형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코드로그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코드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코드러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4명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지사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선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 추진체계 EPEB을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 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 2500 가스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 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입백은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도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